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7강을 들어갈 거고요. 37강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실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귀신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들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몇 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귀신같이 알려드린다니까요. 자, 그럼 먼저 또 판서로 먼저 잡고 다시 들어올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끝에 우리가 앞에 강의 때 봤지만 3년 후에 1948년도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1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고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1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을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제헌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두 가지 법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 그리고 또 땅을 농민들에게 주는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거를 제정했던 게 제헌국회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50년대가 되면서 딱 50년이 되면서요, 우리는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임기가 1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임기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대 국회의원과 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두 명을 같이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뽑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견제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 당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서 그쪽 당이 압승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멋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견제가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께서.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고. 대통령 반대쪽 당을 막 뽑잖아요. 그리고 뽑아놓고 이쪽에 승리를 거두고 또 봤더니 여기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두고 보자고. 이게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엇박으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 2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만에 다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헌국회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 이게 임기가 2년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 법을 제정한 것도 아셔야 되지만.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 반대쪽 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대통령 반대쪽 당이었던 야당에서 대거 승리를 거둡니다. 압승을 거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승만 쪽 반대쪽 당에서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밝혀집니다. 6.25 전쟁이요. 여러분들 1950년에 터져서 53년까지 3년 동안 터졌던 게 6.25 전쟁인데요.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터지게 되면 물가 폭등입니다. 돈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 그 전쟁이 나는데 무슨 돈이 뭐가 필요해요? 현물이 짱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역시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먹는 거, 쌀이죠. 또는 식자재들. 이런 것들을 납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높은 간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몰래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서 시장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돈을 엄청 벌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정부패, 그리고 또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반대쪽 국회의원 쪽에서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1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뽑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통령 간선제로 1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접선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쪽 당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승만은 대통령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권력을 틀어지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그러면 대통령 선거 그 다음이 언제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임기가 대통령은 4년입니다. 그러니까 48년도에 1대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1952년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대로는 도저히 승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를 치르는 그 해에 급하게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처음으로 개헌을 하는 거죠. 바로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슉슉슉 뽑았다라는 겁니다. 뭘 뽑았냐? 핵심을 아셔야 돼요. 일단 발췌 개헌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이때 개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 대통령 간접 선거로 뽑던 거를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게 바로 이 발췌 개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누가? 야당에서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왜 반대를 하겠어요? 나라도 반대하겠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원래 있던 대로 선거를 치르면 분명히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뜯어 고치면 자기들한테 불리한데 할 필요가 없죠.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쪽에서는 이들 달래주겠다고, 야 알았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끔 국회를 2개로 가는 양원제 국회도 하도록 노력해볼게 라면서 이 발췌 개헌 내용 안에 양원제 국회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장면 내각 때 등장을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6.25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 버스를 통째로 납치해버려서 어떻게 협박과 압박을 가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계엄아에 계엄을 때린 상태에서 이 발췌 개헌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기립표결이에요. 무기명으로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기립표결 앉아있고, 자 지금부터 이 발췌 개헌을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저놈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라치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통과를 시켰던 게 발췌 개헌입니다. 그러면 결과죠. 그 결과 드디어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응? 선생님, 아니 인기가 이렇게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또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발췌 개헌 자체가 지금, 그리고 이 선거가 전부 다 6.25 전쟁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 왠지 모르게 대통령을 바꾸게 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막 밝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간인 학살이나 아니면 전쟁 물자를 빼돌리는 이런 사건들. 그런데 이게 지방에는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는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 각종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실시간으로 바로 몇 초, 몇 분 만에 전국으로 다 퍼지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골에는 이 소식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흔히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다르긴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유행이나 이런 트렌드가 일본보다 10년이 늦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10년 전에 유행한 게 우리나라에서 막 유행한다라고 막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서울이랑 지방이랑 10년이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유행이요. 저는 그걸 체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재수 생활을 했을 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재수를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클럽에 또 빠졌어요. 춤심춘왕입니다. 춤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대학교를 서울로 가는 것도 더 빨리 뭘 했냐면은 일단 먼저 춤을 배우러 서울에 상경을 했던 거예요. 재수할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뭘 배웠냐? 그 당시 때 서울에서 테크토닉이라는 유행을 했어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또 배워서 대구에 또 열심히 보급을 하러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대구에서는 어떻게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클럽에서 저 혼자 이걸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혼자 딸을 당했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후인가? 그때 다시 대구에서 유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이것처럼 지방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발췌 개헌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이승만 정부 때 쓰던 일이다. 그리고 핵심 내용,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1대 대통령 했고요. 2대 대통령 했고요.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 3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 치러지는 걸까요? 1952년이니까 4년 후잖아요. 19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을 맥시멈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맥시멈. 우리 반장 선거, 실장 선거도 1학기, 2학기 2번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통령도 2번이 맥시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다음 선거는 헌법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가고 찌뻥.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또 헌법을 또 뜯어 고칩니다. 대통령 선거를 바로 준비하기엔 너무 빡세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2년 전에 헌법을 뜯어 고치고 자기가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한 후에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2년 전 1954년도에 4.4.5입 개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4.4.5입 개헌은 뭐냐? 일단 또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순서로 가면 발사입니다. 발사. 맞죠? 발췌 개헌 다음에 4.4.5입 개헌이에요. 그러면 이 4.4.5입 개헌의 핵심은 뭐냐? 다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을 맥시멈 2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약간 치사함이 좀 나와요. 정말 치졸합니다. 풉니다. 어떻게 푸냐?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이에요. 얼마나 치사해요. 아니,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든가.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입니다. 2대, 3대는 맥시멈 2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과를 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헌법을 뜯어 고치려면 국회의원들 203명이었어요. 당시에. 이들이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될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203의 3분의 2는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35.333333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몇 표가 나오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겠어요? 135.3333이 3분의 2니까 당연히 136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럭키, 다행스럽게도 135명이 나와요. 한 표. 딱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 이게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가 선망하는 대학교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135.3333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0.3명이 어디 있습니까? 빵명이면 빵명, 한 명이면 한 명.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 0.3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4.4.5입 이게 뭐냐? 4 밑으로는 죽여버리고 5 밑으로는 올리는 수학과 공식이 있습니다. 요게 일본식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 다들 아시는 수학 공식의 기본, 반올림입니다. 135.333333 수학과 공식인 4.4.5입 이거를 반올림을 적용시키게 되면 0.3, 5 밑으로는 버립니다. 그러므로 135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다음 3대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방금 이 얘기 다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4.4.5입 개헌이다. 그리고 1대 대통령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뭐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선거를 나갑니다. 1956년도에
4년 후에 2년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소속됐던 당을 우리는 자유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당에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 당을 야당, 야당에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이 당에서 신익희라는 인물이 출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진보당을 만드는 진보 계열의 젊은 청춘들, 이들의 대표자 바로 조봉암이라는 아저씨께서 또 선거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한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뭘 착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2번 대통령을 다 해서 여기는 못 나가서 문제인 거지. 헌법을 뜯어 고치고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나 인기 대폭발이다. 몰표로 승리를 거둘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웬열 이들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기가 생각과 다르게 엄청 폭발적일 거예요. 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최악의 태클을 탑니다. 남중남고 태클을 타요. 근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중남고 태클을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냉정하게 제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뭐 남자들끼리 있는데 무슨 여학생이 있습니까? 여성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평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은동진, 너 대빵 오징어 같아. 너 대빵 못생겨서 추남이야. 그럼 어떡해? 너도 만만치 않게 오징어거든? 힘센 놈의 말이 곧 법입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저에 대한 외모의 평가는 누구한테만 드릴까요? 그래요. 객관성을 상실하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V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 멜로드라마 주연 이러면은 뭐 박보검 같은 이런 인물들이 한다라면 저 어릴 때는 장동건이 그때 멜로드라마의 주연을 맡을 때입니다. 그럼 나오죠. 그러면 할머니께서 장동건 그리고 제 얼굴을 보면서 동진이 장동건에 뒤지지 않는 우리 손자 동진이 너무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까요? 맞죠 어머님 우리 아들 동진이 장동건에 버금가는 얼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정신줄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에 파전 붙였습니까? 눈에 찌짐 붙였습니까? 제가 무슨 장동건입니까? 제 저러고 밖에 나가면 돌 맞습니다. 돌 맞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장동건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좀 생긴 줄 알았어요. 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년의 재수를 끝내고 대학생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5대5 미팅을 나가게 된 거예요. 대박입니다. 사실 저는 미팅 나갈 때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저는 장동건급의 버금가는 얼굴이니까 여자 5명이 날 놓고 싸우면 어떡하지? 좀 어떻게 치열하게 싸울 텐데 그러면 이거 좀 기분 좋게 어떻게 좀 돌려 그래 망상이죠. 어쨌든 나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성분 5명이에요. 한 명도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 알았죠. 난 오징어 버리구나.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가 없다. 1대1 소개팅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분명히 점심을 같이 먹고 얘기를 좀 하기로 했었는데 만나는 딱 순간 저를 보더니 배가 부르대요. 그렇습니다. 제 얼굴이 또 배가 부르는 얼굴인가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배가 부르니까 커피를 먹재요.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대화를 해도 이렇게 대화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겼대요. 그리고 흉 사라졌습니다. 그때 또 알았죠. 난 정말 오징어구나. 이거 이대로 갔다간 죽을 때까지 연애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현란한 화술을 갈고 닦습니다. 그러면서 1년의 고생 끝에 생애 첫 연애를 시작을 했었어요. 마음을 안다니까요. 나가기만 나가면 저도 미팅 소개팅 나가기만 나가면 저는 여자들이 어떻게 저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날 줄 알았던 거예요.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였던 신익희 분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조봉암 둘의 대결로 좁혀져요. 그런데 대박 사건입니다. 선거를 치렀는데 투표를 했어요. 개표를 했는데 신익희 인물이요. 후보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거의 20%가 나와요.
그리고 조봉암이 혁신 계열의 진보당으로 바뀌는 이 조봉암 후보자가 무려 30%를 득표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 봐라. 나 다음에 선거 때는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먼저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통령을 비난했을 시에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깠던 야당 쪽 계열의 신문이었던 경향신문 문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 누구예요? 진보당의 바로 조봉암 제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조봉암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라치 간첩이라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국가보안법이나 경향신문 폐지 그리고 조봉암을 처형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걸 단독으로 내진 않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발췌개헌, 4.4.5.6 개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과 함께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순서로는 발사입니다. 발사. 네. 그러면 PPT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 별표를 치고 또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는 1대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 간선제로 뽑았고요. 우리가 뽑은 직선제로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승만의 잘못된 정책들이 막 밝혀집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을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간인 학살이나 아니면 보급품이 밖으로 빼돌려지는 이런 사건들. 그러면서 2년 후에 치러졌던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대쪽 이승만 쪽 당 반대쪽 당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당선 확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헌법을 뜯어 고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췌개헌. 핵심은 직선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때린 상황에서 계엄하에서 기립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방공을 내세웠던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췌개헌의 사료예요. 어렵게 나오면 이 사료를 둥 던져놔요. 여기 보시면 국회 달래주기 위해서 반대를 하도 심하게 하니까 국회를 2개로 운영해서 양원주 국회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해줄게라고 했지만 가동한 적은 없고요. 장면 내각 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선제. 이게 바로 발췌개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어머나 1대 대통령은 또 나갈 수가 없네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특히 1대, 2대 두 번이 맥시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뜯어 고치는 걸 반올림 개헌.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치졸하게도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게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한 표가 모자랐지만 반올림 공식을 이용해서 4.4.5.2 논리로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요. 보시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뜯어 고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당의 후보자가 누굽니까? 떠오르는 라이징 선 신익희. 그리고 무소속에는 조봉암. 그렇지만 신익희 후보자는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요. 조봉암과 둘의 대결. 그렇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입니다. 표를 아무리 투표를 해봤자 무려 20% 가까이를 득표를 하고요. 여기가 30%.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낀다 그랬죠. 다음 선거 때는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관련된 3대 대통령 선거 그 포스터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자 이승만 쪽에서는 갈아봤자 별거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먼저 신국가보안법으로 본인에게 비판을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 폐간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다음이 유력한 라이벌 조봉암 간첩 혐의를 씌워서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서 아예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시켜버렸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흐름도 잡으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발췌개헌, 4.4개헌을 던져놓고요. 다음과 같은 개헌이 있었던 정부 때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 정부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걸 또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4.4.5.2 개헌의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1타 대통령에 한해서만 나가는 거 계속 나갈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대요. 1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4.19 혁명이에요. 한번 또 가볼게요. 옆으로 가셔서
우리는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됐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이때 1대 대통령, 1대 국회의원, 그리고 4년 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발췌 개헌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4년 후에 19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때 나가기 위해서 54년도에 4.4.5입 개헌을 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60년에 뭘 해야 됩니까? 4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죠. 그냥 나가면 되니까. 자유당의 후보자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 계열의 사람들은 다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쪽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만 후보가 나옵니다. 그 후보가 조봉옥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 조봉옥 선생님도요, 신익회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죽음을 맞이하세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4대 대통령 선거는 단독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나가기만 나가면 그냥 당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4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은 나가기만 나가면 당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통령이에요. 부통령. 우리 앞에서 계속 부통령도 뽑았잖아요. 자유당에서는 붕붕이 아저씨 이기붕 선생님을 계속 부통령 후보로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패배를 했던 거예요. 비록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부통령만큼은 계속 배출했던 거예요. 누가? 장면 선생님이 계속 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당 쪽에서는 이번에 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는 여기는 100%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부통령의 누구? 붕붕이 아저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와 온갖 쓰레기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단독으로 잘 나오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전체 민주화 운동을 봤을 때도 시험에 잘 나오는 빅3 중에 하나, 4.19 혁명. 이 4.19 혁명이 바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왜 구라고 썼죠? 선거가. 그리고 쭉 이어졌던 발췌 개헌, 4.4.5입 개헌, 그리고 3대 되고 나서 진보당 사건 여러 가지, 경향신문 폐간 등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나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 강하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승만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 직접적인 배경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터졌던 게 바로 4.19 혁명이다라는 거. 그러면 왜 이 자유당은 붕붕이 아찌를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고령이에요. 무려 86세입니다. 이때, 이 당시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언제 우리나라 정치에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동학농민운동 때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1894년이에요. 지금 1860년입니다. 권력의 불사신, 권력의 화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고령인 이승만 대통령,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 그랬을 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역할을 부통령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법으로 치면은 법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선생님이 당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장면 선생님에게로 그 권력이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유당은 자기들의 권력을 뺏기고 여야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붕이야찌 당선시키기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의 패턴이 다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들 어릴 때, 초딩 때 반장선거 나가봐서 알잖아요. 저도 나가봐서 압니다. 표를 얻는 방법이 있죠. 학생 여러분들, 나 동진이에요. 나 뽑아줘요. 나 뽑아주면 햄버거 세트를 일주일 동안 쏜다. 표가 5표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친한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야 친구들아, 나 좀 뽑아줘. 나 만약에 당선되면 니들 레고 하나씩 사줄게. 그럼 어떻게? 표가 또 5표 늘어납니다. 돈 주고 표를 사요. 여러분들 내일 투표하러 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싫은데요? 1,000만 원 줄게요. 고민합니다. 그래도 간다? 5천만 원 줄게요. 안 갈 확률이 커집니다.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전에 투표를 해요. 그때 조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3인조, 6인조, 9인조 조를 짜서 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 붕붕이 아저씨 빠입니다. 이승만 쪽 사람인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장면을 찍었다. 종이를 찢습니다. 이기붕을 찍을 때까지 계속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웃긴 일이 벌어져요. 한 반에 30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몇 표가 나와야 됩니까? 30표가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50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붕붕이 아저씨 이기붕 선생님의 득표율이 120%를 찍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급하게 막 표를 줄여요. 그래서 득표율을 줄여서 70%, 80% 맞춥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해방이 되고 나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았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보기에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랑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민주주의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이 또 시위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산의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요. 시위를 나섰다가 일주일 동안 소식이 끊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동동동동 떠오릅니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김주열 학생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린 게 밝혀진 거예요. 시위가 더욱더 격해집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국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아셔야 돼요. 앞으로 만나거나 우리가 또 접하게 되는 그 어떠한 정부라도 국민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총칼을 겨눈다? 군대를 동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정부는 정당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감히 국민에게 총을 쏩니까? 그러자 어떻게? 학생들이 더욱더 격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이 시기 때 초등학생도 시위에 나섭니다. 우리 언니, 오빠, 아빠, 엄마 총 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판 대장.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교수님들이 침묵 시위에 나섭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네가 가라 하와이 떠나겠습니다. 하와이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누가 뽑히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허정이라는 인물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허정 과도 정부라는 게 수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3.15 부정선거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그러면서 반대쪽 당 민주당에서 압승을 거두겠죠. 그리고 헌법을 뜯어 고쳐요.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강하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 9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뜯어 고쳐요. 그리고 발췌 개헌 때 하겠다라고 해서 조항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옮기진 않았던 국회를 두 개로 운영하는, 서로 견제를 시키는, 독점이 되지 않게끔 양원제 국회라는 게 이때 또 등장을 합니다. 헌법을 또 고치면서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19 혁명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은 어떻게 되냐? 일단 문제에서요. 김주열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요. 또는 3.15 부정선거 내용이 설명이 쭉 들어갑니다.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김주열 학생 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냈대요. 또는 허정 가도 정부가 수립이 됐대요. 요거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3.15 부정선거가 배경이 되었다. 김주열 학생 찾으면 정답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 허정 가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되는 건데 뒤에 정부는 내각 책임제로 가면서 만들어진 이때 내각. 누가 리더 역할을 할까요? 계속 부통령에 당선이 됐었던 장면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 내각 책임제에 따르면요. 대통령은 실권이 없고 실제로 실권은 누가 지는 거냐? 국무총리가 지니는 거예요. 이 국무총리 자리에 바로 장면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9 혁명이 문제로 봤을 때 결과 영향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거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거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이승만의 장기 독재 체제고요. 큰 틀에서 배경.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은 여기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면서 조봉호 선생님이 또 선거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단독 출마. 경제 불황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3.15 부정선거입니다. 고령이고 붕붕이 선생님을 당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이거의 결과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결국 못 이겨내고 하야를 하죠. 그리고 허정 가도 정부가 수립되고요. 다시 재선거합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뜯어 고치면서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에 따르면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그리고 그 국무총리의 장면 선생님이 앉게 되는 장면 내각이 수립됐다. 찾으면 정답이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사료를 보시면 김주열 학생의 참혹한 시신을 봐라. 요거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내용 찾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3.15 부정선거. 3.15 선거는 부정선거래요. 요거 사료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은. 그리고 광복 직후 경제입니다. 자, 이거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광복 직후예요? 이승만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좀 볼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 광복 직후에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없고요. 넘어가고 나서 미국의 원조를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근데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미국이 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냐? 의식주. 우리가 먹고 입고 싸게끔은 해주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거는 힘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끔 수많은 농산물을 원조해 줍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것들, 먹고 입고 싸는 거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요. 그때 줬던 게 뭐냐면 이거죠. 밀가루입니다. 그 다음 밀가루를 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의 주식이잖아요. 빵.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면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뭘 해줘야 됩니까? 설탕 뿌려줘야죠. 설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해서 면화를 줘요. 그러면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산업이 융성하겠죠. 제분업, 설탕 제당업, 달달한, 면화 명방직업. 이 세 가지 색깔이 다 어때요? 화이트. 이 세 가지가 하얗다 그래서 300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승만 정부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 심하니까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따로 나올 때 보통은 경제개발 5개년이 많이 나오죠. 그때 300산업이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요. 보통 이게 오답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승만 정부 때 300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PPT로 가서요. 여기 300산업.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하냐? 먹고 입고 싸는 거잖아요. 이거를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승만 정부에서는 더 큰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생산재 산업이 필요로 합니다. 공장을 만들어서 다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이걸 지원받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이 1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요. 그리고 공장 지어줘봤자 어차피 쟤들 운영할 능력도 없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충 작업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거를 무상, 공짜로 지원해 줬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이요. 우리나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가난한 나라들을 다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원하는 나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휘청거립니다. 자기들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제 위기가 좀 오겠죠.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 중에 소소한 배경 중에 하나가 또 경제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경제 불황. 네, 그거고요.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2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속재산 처리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일본이요. 우리를 35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백화점도 만들고요. 빌딩도 올리고요. 건물도 올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요. 패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내버려 두고 갔던 거예요. 그 주인이 없잖아요. 그거를 원래 미국이 잠깐 맡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미군정이 주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수립되면 돌려주려고 했는데 6.25 전쟁이 또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걸 넘겨줍니다. 우리 정부에게. 이승만 정부에게. 이걸 받은 이승만 정부가 이거를 민간인들에게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돈 받은 거로 다시 재건을 하거나 국가 재건을 위해 쓰거나 경제개발 정책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주는 과정 속에서 정경유착이 발생을 해요. 왜? 받기만 받으면 대박입니다. 빌딩 공장을 받는데 공장이 예를 들어서 시가로 현재 시가 가격으로 10억짜리래요. 그러면 10억에 나한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한 절반 가격에 갖다 팝니다. 그리고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제가 이 5억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활부로 줘도 되는 거예요. 사기만 사면, 받기만 받으면 대박입니다. 받자마자 다시 팔아도 10억이잖아요. 2배 남기는 거예요. 이거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재벌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재벌가, 돈을 많이 가진 이때도 경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우리는 큰 틀에서만 보면 돼요. 기속재산 처리법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장면 내각입니다. 4.19 혁명의 결과 들어섰던 장면 내각은 심화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답이 되는 건 딱 2개입니다. 장면 내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라는 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 9개월밖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각 책임제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거고 그 자리에는 장면이 앉았다라는 거. 그리고 견제를 위해서 양원제 국회를 운영하였다라는 거. 참의원, 민의원이라는 형태로 국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국회가 2개가 있잖아요. 상의원, 하위원. 그래서 서로 견제를 시키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제 신문 박스에 내각 책임제로 막 국정 운영하고 있대요. 다음 같은 시기,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양원제 국회가 운영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제시문 박스에 그래프가 들어가요. 국회가 두 개예요. 이름 있습니다. 참의원, 민의원. 다음 같은 전국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PPT 나머지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장면 당선됐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민주화의 진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국가보안법, 경향신문 이거 다 이승만 쪽에서 자기들 독점을 위해서, 독재를 위해 손댔던 거잖아. 이거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운동 쪽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통일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나라부터 정상화 시켜놓고 하자라는 건데 민간 차원에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 회담들을 막 주도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끝났고요. 그리고 장면 내각에서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선생님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했던 경제개발 5개년은 사실은 그거를 미리 세팅하고 기획을 했던 거는 장면 내각 때입니다. 장면 내각 때 이미 모든 걸 다 세팅을 했었고요. 계획은 했었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실행으로 옮긴 건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장면 내각은 자기들끼리의 내부 분열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9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뭐 때문에?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그래요.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군복은 항상 이렇게 냄새를 일단 맡아줘야 돼요. 빨아도 그때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자, 군인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 군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요.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게 할로윈 데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씁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요.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군인이요. 군대 세력을 끌고 와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낼 건데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박정희 정부를 크게 3개 시기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각각 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제율이 가장 떨어지긴 하지만 박정희 군정 시기예요. 이때는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군인 신분으로서 정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2년 6개월 동안 군인이 정치하는 시기라 그래서 이 시기를 군정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를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를 또 문제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대통령이 시인이 되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틀어지게 되는 유신체제, 유신헌법, 유신체제 시기를 또 단독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각각 시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좀 쉽게 나오면 간혹 가다가 크게 보면 다 박정희 인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똑같은 인물이 한 거니까 퉁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먼저 우리는 군정 시기를 먼저 좀 볼게요. 이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장면 내각 때처럼 2개만 알면 돼요. 장면 내각이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만 알면 되는 것처럼 이때는 뭘 알면 되냐? 역사는 반복이에요.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 때 무신 집권기 아시잖아요. 그때 봤을 때 권력을 틀어진 무신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지 멋대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중방이라는 기구, 최충원은 교정도감, 최우는 정방이라는 정치기구. 이때 박정희는 뭘 만드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지금 군인인 제가 너무나도 슬프게도 잠시 나라를 맡겠습니다. 나라를 맡은 이유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명분이 뭐냐? 일단 들어선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면 내각 보십시오. 9개월 동안 했는 거 보십시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군인이지만 제가 잠시 나라를 맡았다가 이 혼란이 수습이 되면 민간인에게 돌려주고 저는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면서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정식이 스타트입니다. 그러면 장면 내각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요, 선생님? 실제로 장면 내각 때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시위에 나서는 거예요. 4.19 혁명 때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19 혁명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면 내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또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책에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반대하는 세력들, 사람들마다 4.19 혁명 때를 생각하면서 일단 나가보는 거예요. 그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잠시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을 다 틀어집니다. 국회를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만든 게 뭐냐?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권력을 틀어진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본인이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본인처럼 또 다른 군인이 권력을 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알고 다 잡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앙정보부예요. 이게 지금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의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입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두 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들어가고 제시문으로 들어갑니다. 캐릭터가 나와요. 어머나, 군인들이 지금 2년 6개월 동안 정치를 하고 있다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대. 중앙정보부 찾으면 정답이에요. 중앙정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앞에 봤던 장면 내각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장명정부의 무능 배경에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군인 세력이 성장을 했고요.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이때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반공! 반공산주의를 외치면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군정 시기 2년 6개월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쿠데타, 다른 세력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런 식으로 권력을 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알아요. 뭘 하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요, SM에서 아이돌 연습생까지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아는 민간인 중에 얼굴 넘버 원입니다. 제가 그 얼굴이 되려면 환생을 한 100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 그냥 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친구도 결국 데뷔를 못하긴 했는데 저는 그 친구랑 좀 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말로만 들었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뜨는 거, 존잘남의 인생. 워낙 잘생겼다 보니까 생일 때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딱 12시가 되니까요, 카톡이 빗발을 칩니다. 전화도 빗발을 쳐요. 다 여자예요. 오빠 생일 축하해. 오빠 뭐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의심을 해요. 왜? 맨날 이 친구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혹시 내 여자친구도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잡으려면 정보를 틀어줘야 된다. 여기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 정치활동 정합법, 뭐 반공정책 강화하고요, 비판 세력은 탄압하고요, 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해주고요, 폭력배 없애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 키워드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율은 좀 떨어지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군정 시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2공화국 헌법인데요. 이게 지금 장명 내각 내용이죠.
양원제에 의해서 의원이 조직되고 양원의 합동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3분의 1을 투서 대통령이 된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예요. 그리고 나서 군정 시기 2년 6개월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출범하는 거는 다음 강의로 넘길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부터는 박정희 정부부터 해서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